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제 인생의 한 조각이에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저 역시 제가 선택했던 길들이 늘 맞는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는 공부에 있어서는 꽤 자신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남들이 칭찬해주는 공부머리가 있다는 말에 늘 자신감을 가졌죠. 하지만 인생은 공부만으로 풀 수 없는 숙제들이 가득하더라고요. 특히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쉽게 길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순진했고 사람들의 겉모습과 말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대학교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남자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 같은 전공을 공부하며 꿈을 키웠고 주변 사람들도 참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가족, 환경, 그리고 숨겨진 가치관들이 우리 사이에 큰 벽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죠. 특히나 예비시댁에서의 경험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죠. 졸업식 날,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제 진심과는 상관없이 저를 평가하려는 시선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예비 신랑의 모습. 그때 저는 알게 되었어요.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파혼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로 인해 제가 배우게 된 것들, 그리고 왜 그 결정을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지요. 저처럼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국 자신을 지킬 때 찾아오는 거니까요.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예상치 못한 길이 가장 옳은 길일지도 모른다는 말처럼 저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잠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연애하는 동안 서로의 집에도 자주 오고 가며 부모님과도 얼굴을 익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몇 번 뵀었죠. 제가 남자친구 집에 가면 어머님께서 항상 예비 며느리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참하고 예쁘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고요. 너희들 참 잘 어울린다며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똑똑하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다며 아주 칭찬이 자자하셨어요. 저도 남자친구랑 있을 때는 뭔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가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영양제나 핸드크림 같은 걸 챙겨가서 선물로 드리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비시댁에 갈 때마다 칭찬을 더 많이 받았죠. 아유, 공부도 잘하는 데다 성격도 참 예쁘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흐뭇했죠.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서울 토박이었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외동딸이라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반면에 남자친구는 누나가 둘 있었어요. 하나는 5살 많고 하나는 6살 더 많았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아, 누나들이 있으면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막내 아들로 자라서인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집에 가면 남자친구의 누나들을 종종 마주하게 됐어요.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남자친구 졸업식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물론 참석했죠. 남자친구가 저보다 2살 많았으니까 저보다 먼저 졸업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날은 정말 좋은 날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아버지, 남자친구의 누나들까지 모두 함께였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가기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님께서 적극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얼굴 본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며 이제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저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결국 참석하게 됐죠. 이참에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더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졸업식은 무사히 끝났고 저희는 모두 함께 분위기 좋은 샤브샤브 집에 갔어요. 예비 시어머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제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요. 참하고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하다며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화 도중 갑자기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순간 아, 이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엔 2사람 다 학교도 좋고 과까지 같으니 아주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민석이 졸업하고 결혼 준비 슬슬 하면 될 것 같다. 네? 벌써부터 결혼이요? 에이, 제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어머니. 아니다. 나는 사람 됨됨이만 본다. 내가 보기엔 우리 지연이 너 정도면 며느리의 딱이다. 요즘에도 시월드니 모니를 만드는 이상한 시모들이 있다고들 하지.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건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본인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엄마 이야기 듣다 보면 우리 엄마는 정말 깨어있는 것 같다니까? 그치 자기야.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구나. 하지만 나는 요즘 세상에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단다. 요즘에 시애미니 뭐니 하면서 명령질이나 하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 듣고 그래. 안 그러니?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자기 며느리한테 엄청 하대하는 시어머니들 무지 많더만. 내가 보기엔 엄마는 천사야. 그렇게 모자가 말하는 거 보고 저는 당황스러워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남친 누나들도 자기 남동생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라고 했었나? 우리 민석이처럼 잘생긴 애랑 결혼하는 거 너 영광으로 여겨야 돼. 누나,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왜? 맞는 말이잖아. 우리가 옛날부터 민석이를 업어서 키워서 그런지 절대 아무나한테는 장가 못 보낸다고 우리끼리 장난치듯 말하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장가 갈 때가 됐구나 싶어. 옛날부터 틈만 나면 전교 1등에다가 여자친구도 많이 만들었었잖아. 그런데 중간에서 남친 어머니가 딸들에게 한 소리 하면서 자랑질을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얘들은 너희 누나들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얘 형님 될 애들인데 대놓고 이렇게 남동생 자랑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못된 형님들이라고 흉봐.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아유, 우리 새아가 놀랬지? 얘들이 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 방금 건 못 들은 걸로 해줄 수 있니? 예비 시어머니 말에 남친 누나들은 곧장 태세 전환을 해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예쁜 시동생 생기는 게 꿈이었다며 나중에 다 같이 시댁에서 음식도 만들고 쇼핑도 다니면 재밌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난 딱 너처럼 귀엽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은 착한 애가 시동생이었으면 했는데 민석이가 어떻게 너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도 운명 아닐까? 그러게. 언니 예전부터 민석이 신부 될 사람 되게 많이 생각했잖아. 나도 그렇고. 우리 셋이서 세자매라고 하고 시장도 가고 쇼핑도 가면 엄청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듣고 있으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갈수록 이것도 할 수 있냐 저것도 할 수 있냐. 내 동생은 갈비찜을 좋아한다. 결혼하고 나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한다 등등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참 힘들었어요. 저는 시댁의 결혼 이야기에 좀 고민하다가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고 난 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학교 다닐 기간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그러자 남친 누나들이 신나게 말을 하다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당연히 졸업하고 해볼 거 다 해봐야 하지 않겠어?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큰 돈 들여서 대학원까지 보내줬는데 나도 다 이해한다. 하고 싶은 게 많지? 언제든 준비만 되면 말만 하도록 해라. 그날은 그렇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시댁에서는 종종 놀러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결혼 압박이 점차 생기는 것 같아서 남친에게 솔직하게 결혼에 대한 진심을 말하게 되었어요. 남친은 웃으며 자기 가족들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 거라며 자기가 준비가 되면 그때 결혼 이야기를 하자고 다독여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남친의 모습에 저는 더 신뢰가 갔습니다. 또한 그때 본 남친의 가족들 분위기 역시 좋았기에 당시 저는 졸업하기도 전이었지만 결혼 생각이 은연중에 들기 시작했어요. 역시 결혼을 해야 한다면 이 남자랑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이야기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부모님 빼놓고 진행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저희 부모님은 예비시댁에 대해서 무척이나 긍정적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사실 옛날 사람이라 그렇지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저렇게 현명한 시어머니도 많은 것 같더라. 너한테 좋은 시부모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내 생각도 그래. 사돈 어른들이 꽉 막히기 시작하면 그 아랫사람들도 말이 안 통하기 마련인데 이 집안은 그렇지 않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결혼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는 화기애애하게 졸업식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제 생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저와 남자친구는 꽤 오래 사귀었고 대학 시절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념일이나 생일을 크게 챙기지 않는 편이었어요. 예전에는 남자친구가 100일 기념으로 일본 여행을 가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비용을 남자친구가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인데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남자친구는 종종 비싼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10만 원 내외의 적당한 선물만 받았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긴 했지만 주로 커플 운동화나 커플 티셔츠 같은 소소한 것들로 챙겼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를 뵌 이후 남자친구를 통해 예비 시어머니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바로 소고기 세트와 값비싼 브랜드 목걸이였죠. 처음에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비싼 선물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남자친구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당황해하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는 거 나도 알지만 우리 엄마는 선물 주는 걸 정말 좋아해. 돌려드리면 오히려 예의 없다고 생각하실 거야. 만약 돌려드리고 싶다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거나 엄마 생신 때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직접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부탁했어요. 그날 남자친구는 일이 있어서 함께 갈 수 없었고 저 혼자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미리 남자친구에게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는지 저를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선물은 너무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자친구도 자주 이런 비싼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저는 항상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선물을 제게 다시 돌리며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말만 골라서 해? 그것도 직접 와서 돌려주겠다고 하다니. 내가 왜 부른 줄 알아? 맛있는 거 해주려고 불렀어. 어른들이 주는 선물은 그냥 받아도 되는 거야. 그날은 예비 시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등장해 팔첩반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는 원래 요리를 잘 안 한다며 집안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 해준다고 하셨죠. 예비 시댁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도우미를 쓸 정도면 꽤 잘 사는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며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고집이 세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궁금한 점이 생겨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자기네 집에 도우미가 있더라? 어머님이 원래 요리나 청소를 안 좋아하셔? 남자친구는 조금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분은 예전부터 우리 집을 도와주던 분이야. 사실 우리 집이 도우미를 쓸 정도로 부유한 건 아닌데 엄마가 워낙 청소나 요리를 싫어하셔서 계속 부탁드리고 있어. 남자친구에게 더 자세히 듣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네 집안은 예전에는 꽤 부유했다고 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망했고 그 이후로는 사업을 다시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예전에 부유했던 시절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호화롭게 살고 계신 거죠. 저는 그걸 듣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일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도우미를 두고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신다고 하니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누나들도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큰 누나는 이혼 후 위자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작은 누나는 집에서 거의 기생하듯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을 예비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대학을 다닐 때 모든 학비가 대출로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남자친구 이름이 아닌 예비 시어머니와 누나들의 이름으로 대출받았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대학에 꼭 가야 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말을 했어요. 참 복잡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저번에 제 생일 선물로 받았던 소고기를 친정 가족들이랑 나눠 먹고 목걸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끼고 다니진 않았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 봅니다. 예비 시어머니 생신이 되자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뜬금없이 묻더라고요. 자기 엄마 생일인데 준비한 거 있냐고 말이에요. 전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에 눈만 땡그랗게 굴리다가 다음에 전달해주겠다고 한 후
카드에다가 편지를 쓴 뒤 5만 원 정도 되는 스카프를 사서 남자친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그게 전부냐고 했고 전 그게 끝이라고 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자친구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중얼거리길래 제가 뭐 잘못된 거 있냐고 했죠. 이게 내 생각에는 우리 엄마가 엄청 부족해할 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생일 때마다 받는 선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게다가 자기한테는 예전에 선물을 한번 주셔서 사실 나는 상관없지만 자기가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걱정돼서. 남자친구가 우물쭈물하면서 이야기하자 저는 무슨 소린가 했고 편지도 썼고 스카프도 아주 싼 건 아니었기에 괜찮을 거라고. 어머님 좋은 분이신데다가 난 아직 대학생인데 무슨 걱정이 있냐고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자친구는 저한테 제가 보냈던 카드와 스카프를 그대로 들고 오더라고요. 제가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 엄마가 마음만 받겠다고 어떻게 대학생 돈을 받냐고 그대로 환불하라고 했다네요. 다른 건 몰라도 카드를 그대로 돌려보내신 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졸업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남자친구 졸업식 때는 남자친구 가족이 전부 오고 거기에 저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 졸업식이 있다고 남친이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흔쾌히 제 졸업식에 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한가족 되는 사람들끼리 또 이런 날 뭉치는 거라며 그날 상견례 겸 가족끼리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일 것 같아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 만나는 걸 기대하셨어요. 졸업식 날 아빠가 엄마를 모시고 미리 오시기로 하셨고 그 후에 남친네 가족이 오시기로 하여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 차 아반떼를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가족이랑 저를 찾으시다가 두리번거리시곤 제가 아반떼 옆에서 손을 흔드니까 갑자기 아무런 미동도 안 하시더라고요. 멀리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제 옆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쳐다보더니 쌩하니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분 나쁘신 일이 있나 하고 넘어갔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가족끼리 셋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예전에 미리 받아두었던 전화번호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30분이 넘도록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남친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아 이게 무슨 일인가 했지만 저희 가족끼리 식사를 끝낸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친이랑은 졸업식이 끝나고 밤에서야 늦게 연락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별일 아니었다고만 하고 끝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졸업식이 끝나고 다음 날 저를 예비시댁에 부르셨어요. 저는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강경하게 오라고 하셔서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비시댁에 도착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마루 소파에 앉아서는 저에게 날카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친의 누나들도 옆에서 무슨 경호원 마냥 서 있었고요. 남친은 어디 간 건지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러고는 예비 시어머니는 호구조사라도 하는 것처럼 저희 가족에 대해 묻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자기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며느라, 너희 집 대체 뭐 하는 집안이니? 내가 그때 본 아반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날 너를 도저히 맨정신으로 볼 수가 없더구나. 예비 시어머니는 사람 됨됨이만 본다더니 갑자기 저희 집 재산을 떠보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도록 해라. 내가 듣기로는 너희 집이 상당한 재산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딸을 대학원까지 보내는 사람이 아반떼를 몰 수가 있니? 너희 집은 있긴 한 거냐? 아니면 뭐 사돈 어른이 일은 하고 있고? 내 참 기가 막혀서 진짜. 어떻게 속여도 이렇게 단단히 속일 수가 있어? 너희 사귄 지도 3년이 넘지 않았니? 가족들 몇 명을 대놓고 속이는 거야? 우리 민석이도 이 사실 알고 있니? 우리 집에 몇 번 다녀갔으면 너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텐데. 그러고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니? 양심은 대체 어디에다 팔아넘겼길래 그런 생각을 한 거니?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자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기분이 상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고는 소리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됐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속았구나. 속았어. 어머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머님은 사람 됨됨이만 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정말 웃기는구나. 사람 됨됨이는 바로 넉넉한 재산의 여유에서 오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이니? 내가 그동안 여러 여자들을 봤지만 우리 아들이랑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것 같으면 다 알아서 커트했는데 어떻게 너처럼 여우 같은 애가 와가지고는. 아휴, 됐어.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 나가! 엄마, 내가 그래서 쟤 처음 왔을 때 더 제대로 물어봐야 한다고 그랬잖아. 엄마는 사람이 물러서 그런 거라니까. 지금 보니까 그냥 우리 집안 다 말아먹으려고 온 거네.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제 얼굴이 딱 남자 잡아먹을 상이라니까? 소름 돋아. 남친 누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보고 정말 더 이야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집에 다녀갔다면서 하고 연락이 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속상했던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전부 토로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달래주기는커녕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 그렇게 속상해하냐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처음으로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자기는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어? 나 혼자 그 집 가서 엄청나게 욕만 들었는데 진짜 너무하다. 내가 뭘? 엄마랑 누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무례하게 굴었다며. 내가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랑 오래 지내서 아는데 엄마랑 누나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렇게 크게 화낼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가 가서 그냥 미안하다고 그래. 대체 뭘로 그렇게 화냈는지는 알고 나한테 미안하라고 하라는 거야? 몰라?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가 말대답하고 화냈다더라. 어떻게 예비 시어머니랑 시누이들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굴 수가 있어. 지금까지 사이좋게 잘 지내놓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자기 말대로 지금까지 잘해주셔놓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졸업식 때 아반떼 끌고 오신 게 어머님은 무척 충격이셨나 봐. 뭐? 아반떼? 그래. 그 차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런 걸 엄청나게 물으셨다니까? 난 무슨 조사라도 받는 줄 알았어. 죄라도 지은 줄 알았네. 게다가 우리 다 같이 식사하기로 해놓고 차만 보고 그렇게 가버리시는 게 말이 돼?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당황해 하셔서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아? 에이, 내가 보기엔 우리 엄마가 고작 그런 걸로 그랬을 리가 없는데. 지금 오해하는 거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좀 심한 것 같다. 우리 엄마가 사람 볼 때 집안이나 그런 건 절대 안 보는 사람이야. 내가 장담해. 아니, 지금 내가 가서 듣고 온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대놓고 우리 집 재산이 있는지 일은 하시는지 뭐 이런 거 물으셨다니까? 아반떼 보고 기가 막혔다고 하셨다고. 어이없었던 건 난데 왜 자기가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래? 정말 그랬다고? 이건 우리 엄마랑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아무튼 알았어. 남자친구는 끝까지 제가 오해하는 것 같다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문자로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랬던 것 같다며 저에게 다시 사과드리러 가자고 하는데
그날은 남자친구랑 이대로 만나도 될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약혼을 한 것도 아니고 3년에서 4년 정도 이어지고 있던 연애인 터라 한 번의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여러 번 소개를 시켜줬던 터라 이제 와서 헤어졌다고 하면 가족들이 걱정할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저희 아빠는 예전부터 무척이나 불같은 성격이셔서 잘못하면 당장 남자친구한테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고민하고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헤어지는 건 미루게 되었어요.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저는 상견례 전까지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는 최대한 뵙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아니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고민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자기도 엄마랑 이야기를 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무 가까우면 싸울 수 있으니 정식으로 가족이 되기 전까지는 자주 만나지 않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제외하고서 만남을 이어가게 됐죠.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시누이들과의 관계만 빼면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끔 답답한 구석은 있어도 저를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온전히 주는 남자친구가 저는 참 좋았어요. 게다가 제 청춘을 전부 함께 보낸 남자친구라는 것도 단단히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들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골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조금쯤은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예민하셨던 걸 수도 있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셨던 걸지도 모른단 행복 회로를 돌렸던 것이죠. 남자친구와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결혼에 꼴이 나자고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 식당에 예비 시댁이 이미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운전해서 식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사실 그때 그 사건을 저희 엄마와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초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씀드렸어야 했나 고민도 했지만 그때의 일은 영원히 묻고 가자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예약했던 식당 주차장 앞에 미리 서 계신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친정 가족은 서 있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인사를 하러 오셨나 보다 하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이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인사는커녕 대뜸 큰 소리를 치시는 것이었어요. 미리 서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몰고 온 아반떼를 보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뭔가 크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들어도 고성방가나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술이라도 드신 줄 알았어요. 운전하던 저는 놀라서 차를 주차시킨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당황해서 놀란 토끼 눈을 뜨고 계셨고 아빠도 옆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저희 가족에게 와서 소리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걸어서 오지 그랬어. 얼마나 없이 사는 게 자연스러우면 이런 귀한 상견례장에 그런 차를 끌고 오는 거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아반떼를 보고 기가 막혔다고. 그런데 그 낡고 오래된 자동차를 기어코 상견례장까지 끌고 와? 이건 뭐 나랑 해보자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이 하는 말 좀 봐라. 너 우리 아들이 좀 잘 사는 애 같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정신부터 어떻게 된 모양인데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마. 좋은 말 할 때 아반떼급으로 그쪽 사익감 다시 찾아. 저번부터 계속 선을 넘는 말씀 하시는데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머니,
저라고 계속 참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네가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봤자 아반떼 타는 집안이 뭘 할 수 있겠니? 난 딸 자식을 대학원까지 보냈길래 퍽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았네. 그런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잖아? 내가 절대 너 같은 애한테 우리 아들 못 준다. 아니, 안 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라고 한 줄 알아? 우리 아들 아무나 만나라고 그렇게 힘들게 키운 거 아니야. 그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더니 냅다 파혼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그렇게 어머님께서 파혼 이야기를 하시면 저랑 민석이 입장,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저희 부모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내 알 바 있니? 내가 정말 속아도 단단히 속았어. 브랜드도 있고 비싸 보이는 옷 입고 다니고 대학이랑 대학원도 좋은 곳 나왔길래 돈 꽤나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빈털털이면 어떻게 하니? 어머님, 제가 뭘 지금까지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도 안 가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니 이해가 안 갈 만도 하다면서 이렇게까지 수준 낮은 집이랑 내가 가족이니 뭐니 했다는 게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고 웃으셨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고 있으니 주차장에 숨어있던 신랑 누나들도 나와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가난한 애가 못 모르고 있는 집 자식인 척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겉보기에 좀 있어 보인다고 속까지 진짜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무 순박해서 그런 것까진 알 수 없었어서 그래. 저런 여자들은 진짜 남편 잡아먹으려고 자기 부모까지 속인다는데 우리가 사람 잘못 봤지 뭐. 막내가 잘못했으면 저런 이상한 여자랑 결혼할 뻔했다는 게 진짜 무섭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동안 저를 보고 엄청나게 잘 대해주셨던 것도 전부 가식이었단 것. 제게 선물을 보냈다가 제가 돌려드리니 오히려 좋아하셨던 것. 제가 선물로 비싸지 않은 스카프와 카드를 드리니 마음에 들지 않아 그대로 돌려보내신 것이라는 것까지도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는 예전에 자기가 부자였던 것에 취해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 시나리오였다면 제가 부자여서 자기의 명예를 그대로 이어가고 호화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했는데 제가 가난하면 그게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때문에 제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그렇게 핏대 세우고 살폈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지금은 자신에게 걸맞지 않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빚을 내서라도 자기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으니 부자 며느리를 데려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화가 난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해가 됐다고 해서 화가 가라앉는 건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셨고 저는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욕들까지 듣고 있었어요. 전부 가난한 여자랑은 만나서는 안 되는 거다. 이래서 가난한 집 애들하고는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거다. 저번에 졸업식 때 아반떼 끌고 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는 둥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었죠. 그렇게 대놓고 제가 욕을 먹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당장 나와서 제 옆에서 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우물쭈물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을 눈으로 쳐다보다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비 신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뭐라고 좀 해봐. 자기도 진짜 어머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 내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그냥 다 같이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지금 욕만 먹고 있는 건 난데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어머님이랑 언니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해? 게다가 자기는 내가 억울하게 듣고 있는 이 욕들이 짜증나지도 않아?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그럼 사랑하지.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들도 사랑하니까 지금은 다들 좀 흥분한 것 같아서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예비 신랑은 상황을 해결할 생각은 없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는 걸 지켜만 보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를 제대로 하더라도 화가 풀릴 것 같지 않았고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터졌을 때 남편이 든든한 제 편이 되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비 시어머니 편을 들었으면 들었지 제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대로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결국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가서 말을 마저 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예비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말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하신 말씀 전부 진심이세요? 그럼 넌 내가 진심으로 널 며느리라고 생각했겠니? 착각도 유분수지. 어머님은 예전부터 사람 됨됨이만 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번부터 갑자기 재산 얘기니 이게 대체 뭔지 저는 당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픽 코웃음을 치더니 그걸 진짜 믿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은 응당 계약이고 거래라면서 어느 정도 집안의 수준이 맞아야 성립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켜보니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자꾸나. 그 말을 듣고 저희 엄마는 표정이 어두워지셔서는 다시 자동차에 타버리셨고 한참부터 옆에 있던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를 막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물쭈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구나 싶었습니다. 꽉 막힌 예비 시어머니, 도저히 믿음직스럽지 않은 예비 신랑. 제 마음속에서도 파혼이라는 결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댁 식구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옛날부터 운전을 하지 않으셨어요. 두 분 다 운전하신 지 꽤 오래되셨거든요. 아반떼는 사실 제 차였어요. 역정을 내시는 시어머니께 아무리 설명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콧방귀를 뀌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부끄러운 아반떼를 네 차라고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요. 듣자 하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반떼가 뭐 어때서 말이에요. 그 순간 주차장 옆칸에 벤츠가 도착했습니다. 그러고는 벤츠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내리면서 저희 친정 아빠께 인사를 드렸어요. 딱 봐도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죠. 어머, 그쪽 분은 혹시 누구신지요? 아, 저는 박 사장님 비서되는 사람입니다. 네? 사장님이요? 그때 저희 아빠가 아반떼에서 내리시고는 노신사의 손을 잡으셨어요. 저희 딸이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마주칠 일도 없겠지만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아빠는 중견기업 사장이었고 옛날부터 비서가 대신 운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운전은 영 손에 익지 않으셨죠. 아빠는 천천히 자기 명함을 예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집안과 그쪽 집안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명함을 보고서 점점 창백해져 갔고 그날 저 역시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뒤에 있던 예비 시누이들도 벙쪄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고소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벤츠를 타고 그대로 돌아갔어요. 벤츠는 제가 운전하고 제 아반떼는 비서가 운전했어요.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지금껏 제가 속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파혼인데 마음은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선택이 예비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예비 신랑의 아내가 되는 거였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진정으로 우릴 대하는 예비 시댁의 모습을 보아서 정말 다행이라고까지 말씀드렸죠. 그러자 저희 아빠는 오히려 저를 잘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파혼을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셨어요. 예비 시누이들까지 옆에 붙어서는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아주 큰 착각을 했습니다. 아휴,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정말 죄송합니다. 귀한 따님께 신뢰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늙어서 보이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한 번만 사과를 받아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어머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여기는 어머님이 오실 곳이 아닌데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는 이제 한 가족 같은 사이인데, 응? 며느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때 마음이 많이 상했지? 네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하지만 네 잘못도 있다. 네가 조금 더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으면 이렇게 오해가 생길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보기엔 우리 가족이랑 너희 가족이 정말 견우와 직녀처럼 딱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우리 민석이는 너 같은 아내가 딱이야. 응? 그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사과하시는 와중에도 제 잘못이 있다고 뻔뻔하게 구시는 것도 질려버렸고요. 저는 그동안의 일과 이번 일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사람 됨됨이만 봐서요. 아무래도 그쪽 집안이랑은 결혼이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말과 함께 제가 정식으로 파혼을 선언해버렸죠. 저는 졸업 후 곧바로 아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빠 회사다 보니 낙하산이니 하는 말이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사원부터 시작하면서 떳떳하게 제 할 일을 하니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남친은 다니는 회사마다 적응 못하고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식을 잡았다가 다시 파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정말 괜찮은 여자를 다시 만나더라도 그 여자 역시 똑같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남자는 평생 결혼이란 걸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예비 신부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남자와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아무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역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한 걸 가지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본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재산이나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평가했던 그분들을 보며 저는 진정한 사람다움이란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참 고마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저는 진짜 제 가치를 아껴줄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제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느꼈죠. 아무래도 그때 파혼한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결혼을 했다면 지금 저는 제 자신을 얼마나 억누르며 살고 있을지 상상도 안 가요. 매 순간 그 집안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다가 제 본 모습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더 뚜렷하게 잡고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제 자신에게 더 솔직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이죠. 결국엔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니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시길 응원할게요.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끝으로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제 저도 그런 사랑을 찾아서 나아가 보려고 해요. 물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을 믿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모두들 저처럼 고민하고 망설이던 순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길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들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